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학개론의 손용문 교수입니다. 자,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시고 준비하셔서 또 6월 18일 날 지방직 시험을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께, 우리 주무관님들께 노고를 표하고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물론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또 다음을 또 준비하셔야 될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이제 필기 시험에 조금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서 면접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사회복지학개론을 갖고 이제 문제 기출 해설을 볼 텐데요. 지금 기출 해설과 함께 그다음에 총평을 먼저 해드리고 그다음에 기출 해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질문에도 이제 기출 해설 언제 올라오느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으셔갖고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바로 시험 일주일 뒤에 지금 시험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촬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선 총평을 보게 되면요. 2022년도 4월 2일 날 국가직 보호직에서의 사회복지학개론과 그 다음에 2022년도 6월 18일 날 시행된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의 결이 비슷하더라고요. 이번에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요. 출제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요 영역에서 공부를 하면 보통 한 80%, 90%를 다 맞출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의 양이 많지 않아도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만큼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물론 전체적인 문제는 이 중간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여기가 약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14문제에서 16문제 정도 여기서 출제가 되는데요. 나머지 4문제에서 6문제는 이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4문제, 6문제가. 그러니까 출제 범위가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만만히 공부해서는 이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학개론을 만만히 준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노량진 학원이나 그다음에 수원학원에서 또 강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보면 사회복지를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좀 공부 좀 해야지. 그러면 좀 수학 국어 또 영어 또 특강이 있어서 그거 봐야 된다고 해서 제 수업에 안 들어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요번에 조금 좀 실패를 하실 것 같으신 분들을 보시면 아마 자기 관찰을 좀 하셔야 돼요. 자기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어, 영어, 한국사하고 이제는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국어, 영어, 한국사에 뭐 한 60%, 80% 공부 비중을 두고 뭐 사회복지학개론이나 뭐 행정법이나 또는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뭐 5%, 10%만 이렇게 공부 비중을 둬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 5과목을 똑같이 20, 20, 20, 20 이렇게 학습 비중을 동일하게 둬야 됩니다. 어찌 보면요. 사회복지학개론에 대한 비중을 학습 비중을 더 많이 둬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번에 사회복지학개론에서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요. 더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요번에 평균 그 사회복지학개론은요. 80점입니다. 평균 80점. 그래서 평균 80점 이상 대부분 다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4문제, 그중에서 3문제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었어요. 4문제 중에 3문제 정도는 배우지 않은 영역에서, 그리고 한두 문제 정도는요. 우리 교재에는 있지만 조금 출제가 안 될 것 같은 이 영역에서 좀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평균 점수는 80점이다. 그래서 요번에 시험 보셨던 분들 중에 80점이 안 되신 분들은요. 자기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공부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학개론. 그리고 앞으로 2023년도에는요. 출제 범위가 더 넓어질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우리 기출문제들이 다 오픈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 범위가 더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사회복지학개론이.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역별 출제 비중을 보게 되면요. 바로 그 사회복지 정책, 법, 행정 부분이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문제 중에 8문제 약 40%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바로 일행사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조사론 이 영역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출제 비중은 40%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서비스, 아동, 노인, 청소년, 장애인 뭐 등등등 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4문제가 출제가 돼서 출제 비중은 20%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니까요. 우리가 4월 2일 날 국가직 보호직에서의 사회복지학개론은요.
바로 첫 번째 사회복지정책행정법 쪽에서는 9문제가 출제되었고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9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에서는 2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아주 똑같이 그냥 나란하게 정책 쪽에서 9문제 그리고 실천 쪽에서 9문제. 근데 요번에 국가직, 지방직,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도 이렇게 8문제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4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의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개론,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학개론 자체가 이제 선택 과목이었었던 2021년도까지는 보통 사회복지 정책과 법 행정 부분이요. 8문제에서 최대 12문제까지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영역이 4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요번에 국가직에서도 9문제, 지방직도 8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사회복지 정책과 법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실천론 영역에서 출제가 이제 좀 더 많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직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직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영역에서 가족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집단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이 여기서도 지방직, 국가직 모두 다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번에 2022년도에 출제에 대한 어떤 패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 사회서비스에서는요. 바로 이제 아동과 관련된 부분이 2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학자별 아동복지 서비스에서 이제 그 카두신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복지 정책이라는 부분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에서는 청소년 복지 그 지원법에서의 청소년 복지 그 시설에 대한 부분. 그래서 총 4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파이널 특강할 때도 얘기를 드렸었어요. 노인복지하면 시설이다. 시설 출제된다.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아동도 출제된다고 했었어요. 물론 아동복지법이 바뀌어서 이제 아동종합실태조사가 이제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둬라라고 했지만 아동복지에서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주는 건데 만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특이한 부분은 우리가 국가직 보호직에서는 또 이제 그 지역사회복지론이나 사회복지조사론 이게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역사회복지론이 2문제가 나오면 지방직에서는 지역사회복지론 안 나오고 조사론이 나오고 바로 국가직에서 조사론이 2문제가 나오면 지방직에서는 조사론 안 나오고 지역사회복지론이 2문제가 나오는데 요번 2022년도에 국가직 보호직에서는 지역사회복지론 조사론이 다 출제가 되었더라. 그러면 요번에 지방직에서도 지역사회복지와 그다음에 사회복지조사론이 각각 출제가 된다. 자,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조사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3가지를 제가 꼽았죠. 첫 번째는 뭐였었어요? 측정척도, 명목척도, 등간척도, 서열척도, 비율척도 이거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두 번째는 신뢰도, 타당도. 그렇죠?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질적 연구 이렇게 해서 3가지 부분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에 등간척도가 출제가 되었잖아요. 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는 정말 뜬금없고 어이없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문제죠. 바로 한국사를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뭐 쉽게 문제를 푸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고려시대 때의 구빈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묻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나왔었죠. 자, 그래서 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좀 찍었는데요. 그 부분이 다 자연스럽게 출제가 되었었고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또 출제가 되었었죠. 자, 그럼 사회복지 정책, 법, 행정 부분에서는 총 8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40%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사회복지 정책에서는요.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변화, 바로 로마니신에 대한 부분들이죠. 제가 기본이론하고 핵심 요약할 때도 여러 번 언급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제약자 사회복지 원령, 바로 조지아 윌딩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었었죠. 예. 그리고 사회복지 법제 쪽에서는요. 사회복지 법에 대한 역사 부분 항상 늘 매번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 자, 요번에 국가직 보호직에서는 이제 영국에 대한 부분, 베버리지도 나오고 영국에 대한 구정잡기 쓰공 개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우리 지방직에서는 바로 이제 한국에 대한 사회복지 역사가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죠. 자, 지난번에도 또 제가 얘기했고 또 강의 중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직 보호직에서 출제가 된 부분들의 5문제에서 6문제가 지방직에서도 유사한 형태들이 출제가 된다 말씀드렸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역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자에 대한 부분이죠. 학자.
웰렌스키와 르브가 나왔잖아요. 국가직에서. 근데 이번에 이제 조지 윌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법제 쪽에서는 영국에 대한 사회복지 역사가 나왔다면 우리 이제 지방직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역사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법제 쪽에서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부분에서 소득 인정액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법제, 사회보장급여법,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언급했었어요. 파이널 특강에서도 했었죠. 시군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또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거 꼭 보시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요번에 나왔죠. 여기서 두 문제나 나왔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사회 보장계획. 그리고 기초연금, 참 어이가 없죠. 제가 작년에 2021년도에는 이제는 장애인연금 이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2015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연금 안 나오고요. 기초연금 나옵니다. 기초연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김없이 장애인연금이 또 한 번 또 출제가 되었고 저를 정말 당혹스럽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미뤘죠. 이제는 장애인연금 안 나옵니다. 기초연금 나와요. 자, 처음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기초연금이 등장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로 이제 기초연금도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연금법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고 진짜 헛웃음만 나오는 부분들인데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죠. 자, 사회복지 행정,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도 이제 자격증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는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부분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영역이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바로 이제 사회복지학 개론 쪽에서 또 출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거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 법으로 보지 않고요.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보고 있는데 사회복지 법인과 사회복지 시설에서 지켜야 될 어떤 재무 회계 규칙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제가 학습 질문에다가 또 강의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라도 팁이에요. 새로운,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던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신개념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신개념의 형태의 문제가 보기 형태의 문제로 나온다면, 보기 형태라는 건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거, 이런 보기 형태가 나온다면 보통 거의 90%는 4번이 정답이다. 모든 것이 맞는 것이 정답인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학습 질문에 올라오신 질문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또 드렸었거든요.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라고 해서 보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보통 4번이 정답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선택형 1번, 2번, 3번, 4번에서 옳은 것, 또 옳지 않은 것을 묻는 그런 문제 중에서는 바로 정답인 경우가 2번이나 3번인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 형태의 문제가 4번인데 이번에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왔었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인 이런 부분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실천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입니다.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이게 바로 이제 일반 체계에서 나오는 부분들,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표 나와 있는 부분들 있죠. 기본 이론에 나와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혼론도 있고요, 엔트로피도 있고요, 네엔트로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항상성도 있고요, 뭐 상호성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뜬금없이 출제가 되었죠. 과거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었던 새로운 영역에서, 기존에 있는 영역인데 한 번도 관심 없는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거고요. 자, 이제 바로 2019년도까지 2019년도, 20년도까지 2019년도죠. 2019년도까지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 부분이 출제가 되었다가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이 출제가 안 되었는데요. 다시 이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등장을 했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트렌드가 있어요. 이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도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관점이라는 부분인데요. 새로운 형태의 관점들이죠. 바로 사회 구성주의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국가직 보호직에서 뭐가 나왔으면 사회 구성주의 이론이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지방직에서는 사회 구성주의 관점이라는 부분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 대상, 집단 대상이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었고, 그리고 기록에 대한 유형들 있죠. 문제 해결 중심이 그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책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정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약 기록, 요 부분을 묻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고려시대 때 구빈제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측정 척도에서는 등간 척도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부터 이제 지역사회복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론까지 해서 총 8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자, 마지막 사회 서비스 부분에서는요. 아동복지에서는 이제 카드신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부분이 두 문제가 아동복지에서 출제가 되었었고요. 노인하면 노인복지 시설이죠. 그래서 노인복지 시설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의 시설을 묻는 문제. 그래서 총 4문제가 나와서 바로 전체 비중은 20%를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 분석에서 A 체형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자, 난이도 상이라는 부분은 신개념에,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그런 내용의 문제가 3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려시대의 구빈제도에 대한 부분이 바로 10번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13번 문제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관점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 구성주의라는 부분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는 사회복지 행정 영역인데요.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부분, 이렇게 새롭게 등장했던 문제가 3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보통은 한 문제 또는 많이 나오면 2문제 정도의 신개념 문제가 나오는데 요번에 국가직도 3문제 나왔어요. 신개념 문제가. 지방직도 3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제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볍게 이거 출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영역에서 이제 가족에 대한 대상, 가족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법에서 바로 밀착된 가족하고 유리된 가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걸 그냥 쉽게 강의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거든요. 요게 또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6번 문제는 바로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일반 체계 이론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죠. 그래서 혼론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상호성, 그다음에 항상성, 엔트로피 또는 네겐트로피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엔트로피는 이제 증가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겐트로피는 감소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에서는요, 지역사회 복지 모델이죠. 그래서 뭐 사회적 그 목표 모델, 상호작용 모델, 그 치료 모델이라는 부분 우리 교재 기본서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부분에서 기록에 대한 유형이죠. 문제 해결, 문제 중심 기록, 그 다음에 뭐 이야기체 기록, 요약 기록, 과정 기록이라는 부분이 출제되었었고요. 나머지 13문제는 아주 평이한,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공부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13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의 그 평균 점수는 80점, 16개 이상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수험생들은.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인신이 제시했던 사회복지 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죠. 자, 사회복지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자선에서 권리로, 민간에서 공공영역으로, 자녀, 좀 선별적인 부분에서 제도, 보편적인 부분은 점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에 대한 영역과 그 범위가. 근데 특수성에서 보편성이지 보편성에서 특수성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로마인시 제시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대한 그 사회복지 개념 변화인데요. 자, 보충적, 즉 선별적인 부분에서 제도적, 보편적인 개념으로 바뀌었고요. 자, 자선, 시혜적인 부분에서 권리, 시민권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특수한 욕구를 갖고 있는 특수성에서 이제는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됐고요. 저는 이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요거. 그죠? 아직까지도 여전히 최저거든요. 최저 수준에서 최적 수준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최적 수준까지 가게 되면 근로 동기가 떨어지고 빈곤에 대해서 빠져갖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최적 수준까지 갈 수는 없지만 바로 이제 최저까지 앞으로 가겠다 어떤 이상형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던 부분들이에요. 현재는 아직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에 대한 변화에서 이제 사회 구조, 즉 빈곤에 대한 책임과 원인을 개인에게 뒀던 비정상으로 봤던 것을 이제는 사회 구조로 보는 거죠. 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빈민에 대한 복지에서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부분으로 그 범위와 영역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인신이 제시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기관이 급여에 대한 결정, 실시를 할 경우에 바로 산출되고 있는 개별 가구에 대한 소득평가액하고요.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우리는 소득 인정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득 인정액은요. 개별 가구가 갖고 있는 소득 평가액하고요. 재산이 갖고 있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것을 우리는 소득 인정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답 확인해서 보게 되면요. 최저 생계비라는 부분들인데요. 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7호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데요.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하고 있는 금액을 최저생계비라고 합니다. 현재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를 따지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보장 수준이죠. 자, 국민들의 소득과 지출 수준, 그리고 수급권자의 어떤 가구의 유형, 그 다음에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갖고요. 급여에 대해서 종류별로 공표하고 있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을 최저 보장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급여에 대한 기준을 활용하거나 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자, 어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고요. 자, 사회보장위원회는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국민 가구소득에 대한 중위값을 말한다라는 것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은요, 카두신이죠. 자, 아동복지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학자별 아동복지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는 건요, 카두신과 이제 주커만이라는 사람이죠. 카두신은 이제 원가정에서 그 아동복지에 대한 문제가 경미하다면 대리적 서비스, 지지적 서비스로 가는 거고요. 그 아동복지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면 이제 보충적 서비스. 그것이 더 이상 원가족에서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가정의탁이나 입양이나 시설보호를 하는 바로 대리적 서비스라는 부분을 제시했던 게 바로 카두신이고요. 주커만은 1차 방어선, 2차, 3차 방어선이라는 부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카두신이 제시했던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사회가 부모의 역할을 일부분 대행을 한답니다. 자, 부모의 역할을 일부분 대행을 해요.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충족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충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실업이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대처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있고요. 그리고 키워드가 여기 있죠. 보육 서비스, 그래, 가정봉사원이 파견되는 거예요. 가정봉사원이 파견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원 가정 안에 가정봉사원이 와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가사 서비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밑반찬 서비스나 그다음에 뭐 청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가정봉사원이 와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 서비스보다는 좀 넓죠. 왜냐하면 일부에 대행을 해주고요. 보육 서비스, 보육이라는 건 뭐야? 일정 시간 동안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바로 보충적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카두신이 제시했던 부분들 보충적 서비스가 되겠다. 자, 그래서 카두신은요, 이렇게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한 유형을 3가지로 제시했는데, 지적 서비스는 바로 가족 내부의 어떤 역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원조해주거나 능력 강화,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지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상담이나 바로 교육, 그 다음에 가족 치료나 정신보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충적 또는 보완적 서비스인데요. 부모의 양육 기능들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불충분했을 때 부모의 역할의 기능에 좀 보완적인, 보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일부를 대응을 해주고요. 부모의 역할이 충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바로 부모의 어떤 실업이나 질병, 장애 등에 대해서 그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 서비스 또는 장애 아동에 대한 주간보호 서비스, 가정 조성, 즉 가정봉사원 파견이나 홈메이커, 그 다음에 부모가 부재했을 때는 부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때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이고요. 소득을 유지시켜주거나 강제보호 같은 것들, 특히 강제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와 방임과 같은 피해 아동이 있을 경우에 이제 보호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리적 서비스는요, 부모의 양육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전면 대행하는 것입니다. 전면 대행. 아까는 일부 대행, 여기는 전면 대행. 그래서 가족의 해체를 하거나 또는 가정 내에서 양육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부분들인데요. 가정의 위탁, 입양, 그리고 시설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제가 여러 번 파이널 특강까지도 언급했던 부분이 바로 노인복지에 나오면 바로 노인복지 시설이다. 그래서 노인복지 시설에는 크게 3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노인복지 시설에는요, 바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시설은 그 규모가 30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노인 인구가 점점점 증가하니까 노인복지법에서는 300인을 초과할 수 있는 3개가 있더라.
알죠? 그래서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 요 세 군데는 바로 300인을 초과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 그리고 노인 재가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각각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파이널 특강에서 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노인복지시설 중에는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 있다. 그렇죠?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은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에는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도 있지요, 노인 취업활성 기관도 있죠, 노인 인력개발원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만 노인복지시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이거든. 노인 주거복지시설.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노인 의료복지라고 하는 부분, 노인 의료복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노인 의료복지는 노인 요양시설이 있죠. 또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과정, 공생이라고 하죠. 자, 이 요자가 뭐냐면 의료의 료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양은 뭐예요? 양노의 양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양인 거예요. 의료 플러스. 그래서 노인 의료복지 시설은요, 의료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노인 의료복지 시설은 의료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 그래서 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료 서비스 플러스 양로. 그래서 노인 주거복지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되겠다. 그래서 노인 의료복지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노인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세 가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 요자가 뭐예요? 의료의 료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노인 여가복지시설에는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그 다음에 노인교실이 있죠. 그리고 특히 노인복지관을 제외하고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바로 사회복지사 의무 채용이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방문요양, 그리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제 앞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면 이 부분이 있죠.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은 이라는 것은 노인 일자리 개발, 지원, 창업, 육성, 노인과 관련된 재화에 대해서 생산, 판매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 될 텐데요. 우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에는 첫 번째, 노인 인력개발기관, 두 번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자, 여기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고요. 여기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에요. 그리고 노인 취업활성기관. 자, 그런데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만 노인복지시설인 거예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노인 인력개발이나 노인 취업활성은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라고 하는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노인복지시설이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형식을 얘기한 거고, 그 안에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거죠. 앞으로는 요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 있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 이제 밀착가족하고 유리가족이라는 부분이죠. 자, 밀착가족은 어떤 그 가족 성원 중에 이제 뭐 특히 이제 부모가 되겠죠. 부모의 어떤 생각이나 그 다음에 감정 같은 걸 강요하는 거, 그리고 간섭하는 거, 이게 바로 밀착가족이 되는 거고요. 유리가족은 뭐냐면 부부 간에 또는 가족 간에 서로 간에 경계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서로 교류를 안 하는 거예요. 결여되어 있는 형태를 유리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될 텐데요. 밀착가족은요, 가족 성원들 간의 그 상호작용이 부족한 거, 결여되어 있는 거잖아요. 결여. 이건 뭐예요?
밀착 가족이 아니라 유리 가족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밀착 가족은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아빠나 엄마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강요하거나 그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관여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밀착 가족이라고 하고요. 유리 가족은요, 가족 성원들의 어떤 충성심이 부족한 거예요. 왜? 서로 간에 그 따르고밥이거든요. 서로 관심도 없어요. 예. 관심도 없고 서로 간에 연계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 유리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어떤 보호의 기능이 거의 없죠. 예. 서로 따로따로 하니까.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인데요. 바로 이제 유리 가족은 가족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유리 가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밀착 가족은요, 가족 성원들 간의 혼돈된 경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가족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독립심과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가족 성원들의 획일적인 감정과 생각을 강요하는 것들, 그리고 과도한 가족의 응집력을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간섭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밀착된 가족이고요. 유리된 가족은 가족 성원들이 경직된 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성원들 간의 경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요. 예, 부족하거나 낮거나 또는 결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응집력이나 결속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가족 성원들의 어떤 관심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유리된 가족이라고 합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체계 이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용어로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홀로는요, 부분인과 동시에 그 전체라는 어떤 체계 속성을 의미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홀론이라는 것은 자, 각각의 부분들은요, 전체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전체라는 속성 안에서 부분들이 모여져서 전체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걸 홀론이라고 하고요. 자, 상호성은 체계 내의 한 부분의 변화는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전체에 대한 내용들도 파급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영향을 받게 되면 다른 것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상호성이라고 하는 거고, 항상성은 뭐예요? 우리는 항상 늘 그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어떤 가족 성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위기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해서 이 균형이나 평형 상태가 깨져버리면 이 깨진 형태를 다시 가족들이 이렇게 평형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걸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족 성원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위기, 개인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 균형이 깨져버리면요, 다시 그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몸 안에 있는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만들어서 바로 평형 상태나 균형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계 내 외부에서 발생하는 변화, 이 변화를 위해서 바로 균형이 깨졌을 때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하죠. 자, 4번은 엔트로피죠. 자, 엔트로피는 바로 이제 체계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되어서 체계 내에 유용되지 않아 에너지가 감소되는 부분. 자, 이렇게 체계 내부에 유용되지 않아서 바로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을 엔트로피가 아니라 네겐트로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 네겐트로피는요, 바로 이렇게 체계 내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이 되어서 체계 내에 유용되지 않은, 그러니까 흡수되지 않은 외부에 있는 자원들이 에너지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에너지가 감소하는 형태를 바로 네겐트로피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엔트로피는 체계 구성 요소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감소를 해서 바로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태를 우리는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계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 그게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아서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은 네겐트로피고, 엔트로피는 상호작용이 오히려 감소해 갔고요. 바로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체계가 서서히 무질서하거나 또는 혼돈 상태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과 그다음에 활동 그 사례를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옹호자라는 어떤 그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보호해주거나 대변해주거나 옹호해주는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동가는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한부모 가족이 청소년에 대한 그 지역사회 방과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을 연계해 주었다. 자, 기관을 연계해 주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연결자죠. 연결자는 뭐예요?
중개자죠. 그래서 중개자 또는 연계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게 잘못됐죠. 행동가하고 틀린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재자, 중재자는 뭐예요? 자, 제3자의 입장에서 바로 그 의견이나 갈등 등을 조정해 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중재자를 우리는 조정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각각의 자녀에 대한 양육과 갈등이 발생을 해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바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죠. 자, 교육자는 뭐죠? 가르치는 역할이죠. 자, 손자녀를 그 양육하고 있는 그 조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양육에 대한 기술을 교육시켜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바로 이게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에는 옳지 않은 것 2번이 되겠다. 행동가가 아니라 연결자 또는 중개자가 되겠습니다. 자, 중개자, 브로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고요. 행동가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식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바로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전개하는 사람을 우리는 행동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8번.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자, 청소년 복지 지원법상 청소년 복지 시설 중에 자, 이렇게 학습이나 정서나 행동상의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치료, 교육, 재활을 자, 치료와 교육과 재활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뭐요? 거주형 시설은 무엇이냐? 뭐예요? 청소년 치료재활센터가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 복지지원법에는요, 바로 청소년 복지시설이 4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청소년 쉼터,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그리고 청소년 회복지원관. 청소년 회복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소년법에 따라서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친구들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쉼터나 그리고 회복지원관도요, 일정 기간 보호가 끝나면 자신의 그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친구들이 오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청소년 자립지원관이죠. 청소년 자립지원관은 어느 곳? 청소년 쉼터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 회복지원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면 청소년 쉼터하고 청소년 회복지원관, 이 회복지원관을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이걸 집어넣고 헷갈리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립지원관, 그리고 청소년 쉼터, 그리고 회복지원관이고요. 청소년 쉼터하고 청소년 회복지원관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청소년 자립지원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지원시설과 청소년 쉼터가 바로 자립지원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8번에는 3번이 되겠다. 자, 청소년 그 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 복지시설입니다.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 자, 가출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 복귀를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일정 기간 동안에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과 주거와 학업과 자립 등을 지원해주는 시설이 우리가 청소년 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의 보호가 끝나면 다시 가정과 학교와 사회로 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끝나면. 자, 청소년 자립지원관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관은 자, 이렇게 일정 기간의 보호가 끝나면 청소년 쉼터에 있던 친구들 또는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에 있는 친구들, 요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에 있는 것을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로 슬쩍 바꿔서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은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 감호 처분을 받은 그런 청소년들이죠. 그런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의 보호가 끝나면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바로 청소년 자립지원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가 생활이 어려운 그런 친구들에게 청소년들의 자립을 할 수 능력과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청소년 자립지원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요. 학습, 그 다음에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이 바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와 교육과 재활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거주형 시설이 바로 청소년 치료재활센터가 되는 거고요.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이라는 것은 바로 소년법에 따라서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그런 청소년들이 보호자를 대신해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이나 주거와 학업과 자립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바로 주거와 학업과 자립과 그다음에 상담이 끝나면 이제 다시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가 어려우면 갈 수 있는 곳이 청소년 자립지원관이 되겠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그 다음에 9번이 되겠습니다. 9번은요, 되게 쉬웠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그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좀 되게 쉬웠던 부분이에요. 자, 보호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은요, 바로 아동복지 시설 등에 퇴소하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바로 자립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보호 아동 자립 지원이고요. 디딤시아 통장, 바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2022년도부터는 바로 자립 그 디딤시아 통장은요, 바로 1대2 매칭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부가 최대 아동이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어디죠? 얼마였죠? 5만 원이죠. 5만 원을 넣어주면 최대 바로 10만 원을 얹어주는 거예요. 왜? 1대2 매칭이니까. 1대2 매칭이니까. 그래서 아동과 국가의 어떤 매칭 펀드를 통해서 저소득 아동들에게 사회 진출할 때 필요로 하는 자립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디딤시아 통장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는 뭐예요?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몇 년도? 2008년도. 바로 빈곤 아동이 빈곤으로부터 이제 탈출해서 빈곤을 대물림받지 않고요.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드림스타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림스타트의 가장 공통적인 것 세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시군구에 설치하고 있죠. 그래 민관이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죠. 통합 사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 건강과 기초학습 그리고 사회성 함양 그다음에 부모 양육에 대한 지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통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관이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통합 사례 관리를 하는 거고요. 바로 0세부터 만 12세에 있는 아동과 그리고 그 가정까지 같이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어느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법 아니죠. 아동수당법입니다. 아동수당법을 통해서 바로 지금은 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아동수당인 거예요. 그래서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이거 아니죠? 18세 아니죠? 8세죠.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 현금으로 말이죠. 이걸 현금을 현물로 바꾸거나 또는 바우처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현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2023년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요 기출문제 해설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 출제가 된 것들은 아예 안 나옵니다. 동일한 문제는 단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계속 변형되는 형태들, 그래서 출제의 범위가 넓어지는 형태들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동수당은요,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이고요. 아동수당법이 2018년도에 제정이 되었었죠. 그래서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들이고요. 8세 미만이니까 8세가 9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8세가 아닌 달이 95개월까지죠. 그래서 0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급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영아수당, 이것도 아동수당법에 있는데요. 2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그래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데 이 50만 원은 2025년도부터고요. 2022년도에 새롭게 신설되었을 때 지금부터 2024년도까지는 매월 30만 원씩, 그리고 나서 2025년도에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2세가 되는 게 24개월이잖아요. 그런데 2세가 안 되어야 되잖아요. 미만이니까. 그러면 2세가 안 되는 그 달까지가 바로 23개월이겠죠. 그래서 0개월부터 23개월입니다. 학습 질문에 이런 질문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아동수당하고 영아수당이 중복되잖아요. 왜? 0개월부터 23개월까지 중복되니까. 그럼 중복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받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중복해서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0개월부터 95개월까지니까 여기에 이제 0개월부터 23개월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10만 원 받고 여기서는 0개월부터 23개월 지금 30만 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최대 40만 원을 받는 거죠. 중복해서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등장했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이제 구빈제도에 대한 부분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창제와 관련된 부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바로 의창과 사창과 그다음에 상평창을 우리는 조선시대 때는 창제라고 얘기하고요. 바로 이제 비황제도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고려시대 때는 사창이 없었어요. 예, 사창은 없었고요. 자, 제이보와 해민국, 흑창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물론 의창도 있었긴 했지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시대 때도 이제 계속 이어받았었던 부분들이고 바로 조선시대 때만 있었던 것은 이제 사창이 되겠습니다. 자 사창은 조선시대 때 구빈제도인데요. 지방의 각 촌락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요. 일종의 어떤 공물을 대여 해주는 그런 기관으로 창고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자, 사창은 창고입니다. 창고. 대여를 해주기 위해서 공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우리는 사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2보는요, 고려시대 때 바로 이제 구빈 또는 구제기관으로서 잉여 공물이나 그 다음에 돈을 비축했다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대출입니다. 제2보는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별일을 가난한 그런 사람이나 또는 의지가 없는 그런 나그네 그리고 구호를 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제2보가 했던 역할들이고요. 그 다음에 해민국 자 고려시대 때 의료와 그 다음에 구빈 그 다음에 구제기관으로서요 전염병이 퍼져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약을 무료로 나눠주는 곳이 바로 해민국이 되겠습니다. 약을 무료로 나눠주는 거. 자 흑창은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구빈 구제기관인데요. 백성들이 흉년이거나 춘궁기, 봄에 곡식이 없을 때 있었잖아요. 이럴 때를 비롯해서 비상시에 곡식을 나눠주고 곡식을 걷어들여서 되갚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흑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곡식이 없거나 또는 흉년일 때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그걸 미리 이제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풍년이면 이제 대갚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흑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인데요. 연대별 이제 제정된 사회복지에 대한 관련된 법인데 바르게 짝져진 것은 무엇이냐? 우선 1960년대는 이제 생활보호법이죠. 생활보호법은 1961년도가 되겠고요. 군인연금법은 1963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년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970년대 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요. 1963년도예요. 자, 모자복지법은 언제예요? 1989년도죠. 1989년도. 자, 그리고 3번. 198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도가 되겠죠. 1970년에 바로 사회복지사업법이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 하면 금모으기 운동. 그러면 1997년도 12월에 IMF, 1998년도에 금모으기 그 금을 민간 단체가 그걸 달러로 바꿔오는 역할들 그 기능을 수행했고 그리고 1999년도에 바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 만들어졌죠. 1999년도. 자, 1990년대 바로 노인복지법은 1981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이거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70년대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11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바로 조지아 윌딩이죠. 조지아 윌딩은요. 바로 이제 사분법,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그리고 폐변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육분법. 바로 그 반집합주의를 우리는 신우파, 그 다음에 소극적 집합주의를 바로 중도 노선, 그리고 이제 폐변 사회주의를 우리는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녹색주의하고 그 다음에 페미니즘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를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조지아 윌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지아 윌딩이 제시했던 그 사회복지에 대한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반집합주의는 국가의 어떤 시장경제 원리를 좀 더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하는 복지국가를 찬성하지 않았다. 맞죠? 예. 국가의 개입, 복지국가 다 반대했잖아요. 폐변 사회주의는요. 바로 평등과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고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소극적 집합주의는 뭡니까? 시장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반집합주의하고 동일한 부분이에요. 이건 맞아요.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조절 능력을 믿어서 복지국가를 반대했다. 자,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조절 능력,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했잖아요. 소극적 집합주의는 바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국가의 개입도 인정해주고 복지국가도 일부 찬성을 하고 있었죠. 반대가 아니라 찬성이죠. 그래요. 마르크스주의는요. 바로 시장경제를 부정을 하죠. 왜냐하면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이유는 시장경제에서 누가 이익을 봅니까? 바로 자본가들만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주아가 이제 프롤레타리를 이제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르주아를 타파시키고 모든 세상을 노동자 계급의 세상, 바로 프롤레타리아 세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불평등은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복지국가를 반대하고 있죠. 그죠? 반면 복지국가는 뭐예요? 자본가들이, 부르주아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그 어떤 실패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국가를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12번에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반집합주의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것은 조절 능력을 믿었고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것은 이 반집합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냥 시장과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조절을 할 수 있다. 카오스가 있을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국가의 개입이나 복지국가를 다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반집합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사회 구성주의와 관련된 부분이죠. 사회 구성주의에 대한 그 기반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옳은 것만 모두 고르시오라는 부분이에요. 자, 우선 외적으로 동일한 현상과 그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귿에 보면 현실에 대해서 사회적 구성은요, 주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자, 그런데 니은에 보면 과거의 어떤 객관적인 실체와 그 다음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이 문제 해결의 기초라고 전개되었다. 자,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어떤 객관적인 실체하고 사실관계는요,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 구성주의는. 그래서 니은을 제외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요, 바로 현상의 어떤 실체는요, 실질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사회 구성주의지, 바로 객관적인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에 대한 관점에서 사회복지 실천인데요. 기본 시각입니다. 그래서 현상의 어떤 실체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객관적인 실체는 없고요.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사회 현상이나 그다음에 상황, 그다음에 관련된 절대적인 진리나 객관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회 현상이나 사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묘사나 구성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묘사를 하고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이런 경험적인 속성이요, 진정한 의미에서 실체이자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객관적인 실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진정한 의미는 그 실체,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형식의 어떤 구성과 반응은 늘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구성은요, 주변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동으로 구축된 인식이나 여과장치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실은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사람들 간의 교류 속에서 계속적으로 재창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재창조가 가능하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회적 구성이라는 건요, 주로 이제 언어,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구두의 언어나 몸짓이나, 그러니까 의사소통, 비의사소통에 대한 모든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적으로는요, 동일한 현상도 바로 개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번째는 바로 등간척도에 대한 부분들이죠. 등간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비수량적이다. 자, 비수량이라는 표현은 뭐야? 양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양적인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질적인 변수가 될 텐데요. 질적 변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명목 척도가 있고, 또 하나는 서열 척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호 배타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상호 배타적인 거,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서로 다르면서 하나의 포괄성을 갖고 있는 거. 남자, 여자 서로 다르죠. 상호 배타적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의 성별이라는 것은 하나의 포괄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 바로 명목 척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양적인 변수가 없으면서 바로 이제 상호 배타적인 속성. 자, 니은에 자, 속성들 간의 어떤 거리를 일정한 간격, 자, 등간격을 갖고 있다. 바로 등간 척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해당 속성이 전혀 없는 절대 0점이 존재하고 있다. 자, 절대 0점 뭐예요? 제로라고 했죠. 제로. 없다라는 거잖아요. 절대 0점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는 비율 척도이고요. 바로 상대 0점을 갖고 있는 것. 이거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간 척도가 되겠죠. 그죠? 자, 등간 척도는 기본적으로 명목 척도가 있고 서열 척도, 그리고 등간 척도. 등간 척도가 바로 상대 0점을 갖고 있고 상대 0점이라는 것은 기준점을 갖고 있다는 거고, 바로 절대 0점은 우리가 비율 척도죠. 0, 제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니은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성들 간의 거리에 대한 일정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을 등간 척도가 되는 거고요. 비수량적, 그리고 상호 배타적인 속성, 명목 척도, 그리고 이제 절대 0점, 비율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측정 척도 이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왔잖아요. 그죠? 쪽집게.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집단 사회복지에 대해서 팔펠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로스만, 우리가 알죠? 로스만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들. 바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 그 로스만이 이 로스만이에요. 그런데 이 로스만이요, 팔펠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집단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우리 교재도 있습니다. 사회적 목표 모델, 상호작용 모델, 치료 모델, 이런 세 가지 모델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 모델에 대한 세 가지 모델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치료 모델은 개인이 갖고 있는 치료와 재활의 도구로서 집단을 활용하는 거고요. 치료 모델은 바로 사회적 기능 수행만 문제가 있는 그 개인의 회복에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모델은요, 집단 성원들 간의 어떤 공생적, 서로 함께 사는 거죠. 상호적인 관계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상호작용 모델이죠. 하지만 사회적 목표 모델은요, 집단 성원에게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목적을 가지고 바로 교육과 강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목표 모델이 아니죠. 뭐예요? 상호작용이죠. 자, 그래서 상호작용 모델입니다. 그래서 팔펠과 그 다음에 로스만이 제시했던 집단 개입에 대한 방법에 대한 분류로서는 사회적 목표 모델, 상호작용 모델, 치료 모델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표 모델은 대표적인 것이 환경운동이나 그 다음에 사회운동 집단이고요. 상호작용 모델은요, 바로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집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와 교육과 강의를 하는 것을 상호작용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치료 모델은요, 알코올 중독자 회복 집단이나 정신치료 집단 등이 바로 치료 모델이 되겠다. 자,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은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기록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기록 유형이요, 국가직 보호직에서도 동일하게 기록과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되었었죠. 자, 그래서 그 유형에서 조금 더 확대된 부분에서 기록 유형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에서 나왔던 것들이 지방직에서도 또 나오고 있더라. 자, 그래서 문제 중심 기록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야기체 기록, 그 다음에 과정 기록, 그 다음에 요약 기록이라는 부분인데요. 그 옳은 것을 묻는 부분은요, 바로 문제 중심 기록. 자, 문제 중심 기록은 키워드가 있는데 목록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쭉 문제를 적는 거죠. 그걸 목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록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책을 보면요, 책 맨 앞쪽에 보면 목차가 있죠. 목차. 뭐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페이지 나와 있고, 이게 바로 목차죠. 이게 바로 목록화예요. 이게 목차. 자, 목차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문제 중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고, 주관적인 정보. 자, 주관적인 정보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문제 중심 기록은.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 그리고 사정, 기록을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야기체 기록과 그 다음에 과정 기록, 그 다음에 요약 기록에 대한 부분이 어디 부분이 틀렸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2번은요, 이야기체 기록이 아니라 과정 기록입니다. 과정 기록. 자,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 간에 어떤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기록하는 것을 과정 기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째는 과정 기록이 아니라 문제 중심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료 수집, 정보 수집을 통해서 얻은 그 자료를 선택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을 문제 중심 기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요약 기록이 아니라 과정 기록입니다. 자, 사회복지사의 어떤 성찰, 슈퍼비전을 위해서 면접에 대한 내용이나 슈퍼바이저가 코멘트 부분을 구술해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과정 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7번 문제. 17번은 이제 사회보장 급여법이죠.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시, 군, 구. 자, 시, 군, 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에요. 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몇 년마다?
4년마다. 왜 4년? 지방자치단체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 군구,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무조건 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4년마다 하는 것이다. 자,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는 거죠. 자, 시, 군, 구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렇죠? 시, 군, 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한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사회보장기본법에서의 사회보장은 5년이다. 기본계획은. 왜 5년이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4년이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시군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군구 의회 보고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상급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되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그래서 17번은 2번이 되겠다. 쉬웠죠? 아니까 쉬운 거예요. 아니까 쉽다고. 모르면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알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4년마다 하는 거고요. 바로 시군구에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그리고 시군구 의회 보고가 끝나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자, 18번. 자, 기초연금 나온다 했어요. 그죠? 작년부터 밀고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기초연금 하지만 장애인연금이 나왔고 올해도 끊임없이 바로 기초연금이었죠. 자, 기초연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나올 때는요, 되게 쉽게 나오죠.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노인의 어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서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증진시켜주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에 따라서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지 군인연금 받으신다고. 어머니도 군인연금 받으시고 어머니 아버지도 다 군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기초연금 이거 지금 개인 택시 하시면서 그것도 받고 또 군인연금도 받고 이런 거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월남전 참전하셨고 상위 연금도 받으시고 좀 다치셔갖고 그런데도 또 기초연금 안 준다고 막 저한테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원래 안 되신다고. 아니 원래 안 되는 게 어디냐고. 원래 안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막 말싸움을 좀 했는데요. 이제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나 별정 우체국 직원을 연금을 받는 분들은 아예 기초연금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소득하위 70% 이하에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기준연금액은요,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매년 고시하고 있죠.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뭐라고 하죠? 연동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20만 원, 기초연금으로 20만 원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25만 원이 지금 30만 원이 된 거잖아요. 예, 25만 원이 30만 원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를 반영해서 25만 원이 30만 원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노령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급여의 형태의 하나다. 자,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죠. 내가 기여를 하고 내가 급여를 받는 거고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죠. 무기여이면서 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 뭘로 했었습니까? 이거 뭘로 했었어요? 이거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사례를 들었었죠. 자, 신청은 관련된 기관에다가 신청을 해야 그날부터가 신청일로 본다. 그런데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 곳이 아닌 다른 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관에선 정당한 기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고 정당한 기관에서 신청한 날이 신청일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례를 뭐라 그랬었어요? 할머니가 어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엽서가 날라와서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라고 엽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 기초연금 어디다 신청하는 거야? 근데 우리 집 앞에 국민연금 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간 거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같겠지. 그러면서 간 거죠.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이거 엽서가 날라가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에 있는 직원이 딱 보다 보니까 어머니 이거는 저희 국민연금하고 상관없고요. 기초연금 쪽이거든요. 이 기초연금은 저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셔야 돼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몰라. 기초연금 뭐 어딘지 몰라. 그럼 어머니 이 동행정복지센터 모르세요? 몰라. 그러면 저희가 요거를 그쪽에다가 전달해 드릴게요. 그러면 고맙지. 근데 어머니 지금 4시가 좀 넘었거든요. 4시간 넘어서 오늘은 못 보내요. 저희가 내일 오전에 우편으로해서 등기로 해서 보내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해. 자, 그 어머니가 오신 날이 6월 18일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뭐 목요일이라고 6월 18일이 목요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오후 4시에 왔어. 근데 그거를 다른 기관에 간 거잖아요. 기초연금은 이제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야 되는데 근데 국민연금에 갔으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의 지사에서는 그 다음날 바로 6월 19일 뭐 금요일 날 그 다음날 보내게 되면 그 다음날을 신청일로 본다는 거죠. 어머니는 오신 날은 6월 18일이긴 하지만 그분이 다른 기관에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 기관으로 보내는 그 기관에서 보낼 때 6월 19일이면 그날을 신청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급여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제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18번에는 옳지 않은 것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의 급여는요, 보험의 방식이죠. 보험의 방식이라는 건 뭐죠? 내가 기여를 하고 급여를 받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은요,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이용, 제공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바로 시, 군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대한 부분이네요. 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심의하고 자문한다 얘기했었어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바로 사회보장위원회는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이고 바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나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그 업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긴 한데요. 자,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내용, 바로 지역사회 보장에 대한 지표에 대한 부분,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단서를 들었고 여기다 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라고 한다면 특별자치시 한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디 부분입니까?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아니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죠. 근데 다행히 이 단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바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하는 거고요. 바로 시군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기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시도도 없고요. 시군구도 없어요. 예, 그래서 19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다. 자, 그래서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 자문하는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19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업무를 보게 되면요. 바로 시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보장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부분들, 시도 지역사회 보장조사,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지표와 관련된 사항들, 시도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부분은 아까는 시군구였잖아요. 여기는 시도 사회보장 급여, 그리고 시도 사회보장 추진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또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들까지만 나오면 이거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업무이긴 하지만 여기다 단서로 특별자치시 한정이라고 하면 이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자, 사회보장과 관련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된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등의 연계 협력 강화에 대한 부분들도 특별자치시에만 한정하면 바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그리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업무죠. 바로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과 시행 평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조사, 그리고 보장 지표에 대한 사항들,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에 대한 급여에 대한 사항들,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들. 아까 특별자치시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입니다. 그 밖에 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설에 대한 평가 기준 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여기저기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20번은 좀 어려웠죠. 그렇죠? 신개념의 형태이고 사회보장 급여, 사회복지 법인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바로 후원금 관리 방법입니다. 후원금 관리 방법. 이 후원금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면이라는 부분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모두 맞는 이런 보기 형태가 문제가 나온다면 모두 맞는 4번이 정답인 경우가 꽤 있더라.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의 거주자가 받은 개인 결연 후원금은요, 해당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서 관리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요, 사회복지 시설의 장이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연 1회 이상의 해당 후원금에 대해서 수입이나 그 사용 내용에 대해서 후원금을 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후원금은.
그리고 후원금에 대해서 수익과 지출에 대한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두 맞는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후원금 관리에 대한 방법들은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도 6월 18일 날 시행되었던 바로 지방직 시험이 되겠고요.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에 대한 출제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히 보셔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는데 바로 7월부터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1년 동안 해봤으니까 조금 다른 것부터 해야지, 그게 아니라 꾸준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가장 학습 효과가 높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공부하게 되면요, 쇼텀 메모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롱텀 메모리가 되려면 꾸준히 공부하셔야 롱텀 메모리로 마지막 시험까지 그 기억이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2023년도 바로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국가직 보호직 공무원을 위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제가 믿고 여러분들을 고득점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